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후입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 기온 영상 2도로 현재 기온이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또 한낮에도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 봄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대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안 지역 바람이 다시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산불 피해 크게 있었습니다만은 화재 예방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20대 대선이 치러졌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승이었는데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도 각 당들이 제시했던 강원도 관련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좀 발전 전략 어떤 것들을 제시했는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창군이 설립한 재단법인이죠.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난달 말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운영 내용과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죠. 3월 1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닷새째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소방관들을 향한 익명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내 곳곳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영월 소방서에만 3차례 기부가 있었고 빵 등이 소방서 1층에 놓이는 등 익명의 기부자들이 음료와 간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격화로 강원도 내 평균 휘발유 값이 8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업계는 유가 인상분에 연동되어서 늘어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강원도 내 평균 휘발유 값은 전일 대비 16.97원이 오른 리터당 1,832.56원이었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이 문을 열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개관한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은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면서 이 기간 중에는 안흥찐빵과 말랑말랑 디저트 또는 소품 만들기 과정이 운영돼 50% 할인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밤새 정말 그 개표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당선 유력, 당선 확정이 뜹니다만은 이 개표가 90% 진행될 때까지도 이런 것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6만여 표, 약 0.7에서 0.8% 정도의 차이로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강원도 관련해서 좀 어떤 공약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향후 또 전개 방향도 궁금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 보셨습니까? 어제 개표 과정. 저는 한 1시 정도까지 보고 잤습니다. 일찍 주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가 좀 어떻게 될지 네. 몰라서 많은 분들이 또 늦게까지 또 계속해서 개표 과정을 본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근데 결과는 나왔고요. 네. 신승입니다. 네. 정말 0.7% 8% 정도. 네. 야, 네. 이 정도는 정말 예상을 다들 못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역대 가장 차이가 없었던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26만 표 정도의 차이인데.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약 12만 4천여 표 정도인데 전국 네. 표의 어떤 차이 중에 절반 정도가 강원도에서 났거든요. 그 인구 비례나 이런 것을 보면은 예. 이것도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민생 경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민생 경제보다는 지금 이제 문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열망이 더 반영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 중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강원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 전국적으로는 뭐 1%도 차이가 나지 않은 신승이었습니다만 강원도는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한 15%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2만여 표 이상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좀 놀라운 게요. 전체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곳도 민주당이 이긴 곳이 없어요. 이게 또 이제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네. 이 전력들을 여기에 맞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각 후보별로 이 강원도에 이제 제시했던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한 7가지 정도,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7가지 정도의 이제 강원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살펴보면 대충 뭐 거의 다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제 한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평이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냈는데 특히 이 중에는 이제 적경적 활성화,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이런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아니면 남북 관계를 더 이제 우호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경적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내용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또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색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라고 타이틀로 내세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본인이 하겠다는 거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올 텐데 기후 변화를 통해서 농업, 임업, 수산업 쪽에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 변화를 가져오겠다라고 주장한 내용들은 독특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SOC나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자치도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내용이 비슷하다고 지금 하셨습니다만은 예. 민주당 측에서는요.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제 국민의힘 측은 경제특별자치도라는 개념, 이제 그 평화보다 경제에 좀 더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 특별자치도의 개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경제평화특별자치도 또 평화특별자치도 뭐 어떤 개념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그 핵심이 평화에 있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남북 관계가 안정되어야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네. 이것은 비무제라든가 접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네. 경제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그 남북 관계 속에서 이제 강원도가 어떻게 경제 유치, 기업 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특별자치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때에 강원도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보호법, 환경관리보호법, 국립공원관리법 법이 많아요. 네. 이런 법들을 상위법을 만들어가지고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2청사 같은 경우에 이제 동해안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법으로 인구가 800만이 넘어야 되는데 강원도 인구는 150만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 법에 넣어가지고 제2청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특별자치도 결국 이제 국회 입법이 필수적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시는 것이 그 민주당 정권에서 사실 평화특별자치도가 지난 19대 대선 공약이었고요. 예. 또 민주당이 뭐 다수당이고요. 예. 이 개념을 여태까지 그런데 좀 확정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좀 과정이 지난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자치도 혹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특별자치도를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 각각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각각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관심이 있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네.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3, 4년 동안에 다 잠자고 있었어요.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치법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들을 각각 통과시켜 가지고 실행되게 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네. 그냥 정치적인 이슈만 삼아놓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양당 공이 뭐 경제냐 평화냐 좀 더 어디에 무게를 예. 둘 것인가 뭐 차이가 미세하게 있을 뿐이지 예. 일단 특별자치도에 대한 그 개념은 양당 공약으로 내놓았거든요. 예, 예. 좀 의외로 또 이제 결론이 빨리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권은 바뀐다 하더라도 다수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국회 과반수 이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됐으면은 전 후보가 됐으면 이러한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질 텐데 또 반대가 돼버려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에 이제 또 바꿔주면은 예. 그 다음 대통령이 돼서는 또 이제 골아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하지만은 뭐 양당 공이 이제 이런 특별자치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제시했었기 때문에 예. 이거야말로 협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당연하죠. 예. 그 오색 케이블카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 현재 현 정부의 환경부 차원에서 이 부분 굉장히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행정부처가 만약에 바뀌면요. 네. 이것도 좀 새로운 또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색 케이블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벌써 거의 30년 된 얘기입니다. 네. 그때 이미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 바뀐 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관련 부처,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환경단체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다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신보신들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예. 당연하죠. 예. 그럼 시민단체도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누군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야 사업 추진이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구도 그걸 바꾸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 책임이 따를 테니까. 하지만 정책권자 또 결정권자들이 교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을까. 아하. 왜냐하면 이거 MB 때도 이게 큰 이슈였는데 결국 MB 때도 못하고 박근혜 때도 못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밖에 좀 특이할 만한 공약들, 좀 지켜봐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 그러죠.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자지만은 네.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심각한 게 그동안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들을 걷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활용해 왔어요. 네. 일명 교부세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이 없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소멸 지역에 있는 혹은 수입 대비 이제 운영이 안 되는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네. 과연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걷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세금을 충당할 건지. 예, 이것도 이제 적지 않습니다. 수십조 원에 이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것은 일단은 세금 문제 같습니다. 예. 근데 종부세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제 국회에 또 예.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역시 그리고 이제 국회 그런 일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부동산.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증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강원도는 부동산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수요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제 수요가 증가한 것인데 그걸 보면 20, 30%는 수도권에 대한 인구였던 거죠. 네. 구매자가. 그럼 이제 지금 코로나가 풀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 많이 지어봤자 수요자가 없으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두세 달 뒤입니다. 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대선 치르자마자 예.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진짜 또 큰 선거, 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6월 1일 지방선거. 예.
이제 바로 또 이제 각 당별로 또 경선도 치러되고요. 정신이 없을 예. 것 같습니다만은 네. 선거 다음에 또 선거로군요. 근데 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네. 이 민주당이 우세를 보인 것이 이번에 네. 개표 결과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좀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대선의 영향이 지방선거에 미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동안에 강원도 자체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략적으로 강원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하는 책임론은 분명히 묻고 가야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가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있을 총선과도 상당히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은 원래 이제 보수세가 강하니까 네. 뭐 2, 3만 표 차이가 나는 것은 뭐 그렇다 치지만은 네. 이 춘천과 원주의 결과 흥미롭습니다. 이 춘천 네. 같은 경우가 한 12,000표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국힘과 민주당. 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여야가 이 공수가 네. 항상 바뀌는 곳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 풍향계의 예민한 지역인데 예. 원주 같은 경우도 한 13,000표 정도. 예.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 이제 이승훈 후보 역시 이겼어요. 예. 상당히 좀 많은 그 변화가 또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가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 사실 원주는 지금 국회의원이 둘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또 인구로 봐서 사실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도 많고 가능한 이제 그래도 강원도 내에선 가장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많이 있는 이제 도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수 쪽에 표가 많이 나왔는지 하는 것들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근데, 대충 다 알고 있지만 이 진영을 떠나서요. 결국 예. 이제 그 투표라는 것이 어떤 그 당근과 또 채찍. 뭐 네. 잘하면은 격려해주고 못하면은 네. 또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그런 차원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은 분석들 나올 것이고요. 예. 또 개표 결과 또 지역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차근차근 좀 지켜보고요. 또 예. 강원도 또 권역별로 제시했던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 번씩 이제 저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릉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평창군이 설립한 재단법인이죠.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난달 28일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이 설립 이유라고 하는데요. 좀 운영 내용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박창훈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평창푸드의 박창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이제 평창군이 설립한 겁니까? 예, 재단법인으로 해서 평창군에서 출자를 해서 네. 운영비를 지원해주면서 설립한 그런 그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딱 열흘이 되었군요. 예. 좀 어떤 배경에서 설립된 겁니까? 예, 그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그 로컬푸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그 안정적인 유통망 정착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 설립된 법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평창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로컬푸드 직매장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 샵앤샵 형태로 그 생산자가 직접 매장에다 갖다 놓는 그런 형태로는 그 농협 쪽에 평창축협, 진부농협, 진부축협에서 3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평창 상행선 휴게소에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대관령에 2호점, 3호점, 내년도에 4호점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그 직매장 운영과 함께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예. 단체 급식, 예. 특히 학교에 이제 급식을 어떻게 또 공급하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학교 급식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올 3월부터 지금 그 신학기부터 평창군 관내 학교 급식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개교 약 3천여 명에게 급식 연간 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최고급의 급식을 원가 그대로 해서 그 어린이들 그 학생들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45개교 3천여 명 학생들에게 예. 급식 재료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예. 이 재료를 또 이제 어느 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공급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위주로 이 납품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한 2년 전서부터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 중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획 생산 출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3농가 약 350여 헥타에서 약 290여 가지의 농산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생산 시기가 조금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저희가 이중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를 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창푸드 인증 사업, 또 식생활 교육 사업, 또 한약재 유통관리 운영, 좀 다양한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데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저희 평창푸드 인증 사업은 그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증센터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쯤 완료가 되면은 6월서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그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등 그 타인증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구조로 해서 저희 재단법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인증된 농특산물만 취급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평창군에서 그 식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KTX하고 연계한 학생들 그 농업 체험 쪽으로 해서 식생활 체험 그 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한양유통센터나 작곡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그 관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이 안정적인 팔로망을 이제 확대하고 또 결국 이제 소득 증대에 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또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대하십니까? 저희가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그 농산물 유통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 관이나 농협에서 저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거의 다 유통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 급식도 관내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수도권 농산물이 필요한 곳에 저희 농산물이 적재적소에 그 공급될 수 있음을 해서 농가 소득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아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또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운영 시작한 지 열흘 정도 되었고요. 또 앞으로 또 많은 또 목표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 오늘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농산물 유통 사업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급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재단법인이 설립 초기라서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재단은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해서 농민들이 농사에만 전념하고 판매나 유통은 고민하지 않도록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의 박창훈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3월 10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제서 출발합니다. 오늘 10cm 노래죠. 이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